911, what's the location of the emergency? My daughter is missing. She's gone. We can't find her anywhere. I've called all her friends. How old is she? 11. And when was the last time that she was seen? It was at 6 o'clock, June. Around 6 o'clock. 2004년 2월 1일 일요일 저녁 6시 21분 미국 플로리다주 세러소타. 그날 밤 미국의 시선은 온통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슈퍼볼 38.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미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 수억 명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함성을 지르고 맥주를 들이키던 그 시각, 플로리다 세러소타의 비 리지 로드에 있는 한 세차장 뒤편. 거기에 설치된 동작 감지형 카메라 한 대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카메라에 한 아이가 걸어 들어온다. 빨간 티셔츠에 청바지, 등에는 분홍색 백팩. 혼자였다. 11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 앞으로 한 남자가 다가온다. 회색 정비사 작업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 팔에는 문신이 여럿 보인다. 남자는 멈춰선다. 아이에게 말을 건넨다. 몇 마디가 오갔다. 그리고 남자는 아이의 팔을 잡는다. 저항은 없었다. 비명도 없었다. 그냥 그대로 둘은 걸어서 사라진다.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담은 시간 불과 11초. 그 11초짜리 영상이 전국 방송을 타는 순간 미국이 멈췄다. 슈퍼볼이 끝난 다음날 아침, 미국 전역의 뉴스 화면을 채운 것은 스포츠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다. 세차장 CCTV에 찍힌 11초짜리 영상이었다. 누군가 납치가 되면 발동되는 앰버 경보가 발령됐다. 그리고 경찰이 총동원됐다. 수천 건의 제보가 쏟아진다. 그리고 미국 전체가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괴 사건이 아니다. 카일리의 팔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간 그 남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를 준비하는 내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2004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 사건은 세차장 CCTV 한 컷이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범죄 영상 중 하나로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이 영상이 전국 방송을 탄 순간 미국 전역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장면이 주는 공포와 충격은 22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파고들수록 더 분노했던 것은 바로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 침입자가 대체 어떤 전력을 가진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그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영상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그 충격적인 결말이 밝혀지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CBS 뉴스의 단독 보도 자료와 플로리다주 대법원 공식 판결문을 모두 직접 분석하였고, 사라소타 헤럴드 트리뷴, ABC 뉴스의 현장 보도 자료까지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멤버십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비공개 동영상 모두를 시청하실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카일리 브루시아, 그리고 그날의 세러소타. 플로리다주 세러소타. 멕시코만 해안을 끼고 있는 이 도시는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꾸준히 손꼽히는 곳입니다. 1년 내내 따뜻한 아열대 기후, 새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변, 울창한 야자수 가로수. 그 중에서도 비 리지 로드 일대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교외 주택가였어요. 아담한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있고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동네였죠.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카일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카일리 제인 브루시아는 1992년 3월 16일 뉴욕주 나소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 수잔과 단둘이 함께 살게 된 카일리는 어머니가 스티브 캔슬러라는 남성과 재혼하면서 뉴욕에서 플로리다 세러소타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세러소타에서 6학년, 만 11살짜리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카일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웃음이 먼저인 아이였다고. 반에서 먼저 말을 거는 아이,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아주 환하게 밝히는 아이, 1년 중 크리스마스를 가장 좋아했던 아이였죠. 그리고 카일리는 방학 때마다 아버지가 있는 뉴욕 롱아일랜드를 찾아가는 것이 큰 즐거움 중 하나였는데 2003년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보낸 뒤 새해가 지나 플로리다로 돌아온 것이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2004년 2월 1일
일요일. 그해 슈퍼볼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슈퍼볼 38. 온 나라가 파티 분위기에 빠져드는 날이었습니다. 카일리도 그날 집에서 경기를 보고 싶었어요. 전날 밤 카일리는 학교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부모 허락을 받고 간 슬립오버, 즉 친구 집 하룻밤 외박이었죠. 미국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흔한 아주 평범한 주말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볼이 시작되기 전 오후 6시 10분경 카일리는 분홍색 백팩을 메고 친구 집 문을 나섭니다. 친구 집에서 자신의 집까지는 불과 1마일, 약 1.6km. 평소에도 걸어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머니 수잔은 카일리가 그날 혼자 걸어오는 줄 몰랐다는 거였죠. 친구 어머니가 수잔에게 전화를 걸어 카일리가 혼자 걸어가도 되냐고 확인하려 했지만 그 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붓 아버지 스티브가 카일리를 데리러 출발했지만 이미 카일리는 홀로 출발한 이후였죠. 추후 스티브는 말합니다. 불과 몇 분 차이였습니다. 몇 분만 일찍 출발했더라면. 오후 6시 21분.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카일리의 집으로 향하는 길 중간에 위치한 에비스 익스프레스 세차장에 어느 한 남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그 남자는 지인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잠깐만 쓰겠다고 했죠. 그렇게 빌린 낡은 노란색 뷰익 외건을 몰고 나온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집에서 쫓겨난 상태였고 그날도 차 안에서 혼자 복용하며 비 리치로드 일대를 아무 목적 없이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후 6시 18분 그 차가 에비스 익스프레스 세차장 주차장으로 천천히 들어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지나가는 몇몇의 사람들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3분 뒤 11살 카일리가 그 앞을 혼자 걸어 지나갑니다. 카일리가 비 리치 로드의 에비스 익스프레스 세차장 앞을 지나치던 바로 그 순간 세차장 뒤편 벽면에 설치된 동작 감지형 카메라가 갑자기 녹화를 시작합니다. 카메라에 잡힌 장면은 이렇습니다. 혼자 걸어오는 카일리, 그리고 그 앞에 갑자기 나타난 멈춰서는 남자. 아이는 살짝 놀라는 기색을 비칩니다. 회색 정비사 유니폼의 팔에는 문신, 유니폼 가슴팍의 노란 글자의 패치는 화질이 너무 낮아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죠. 남자가 카일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도 반가움도 없습니다. 그냥 낯선 어른을 마주한 아이의 표정이었어요. 몇 마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갑자기 카일리의 팔을 강하게 잡고 그대로 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카일리는 저항하지 못합니다. 아니, 채 반응할 새도 없었겠죠. 너무 갑작스러웠고 그 아저씨는 너무 컸으니까요.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담은 시간 불과 11초. 그 침입자는 그 차를 타고 왔고 카일리를 데리고 그 차로 걸어간 것이었죠. 오후 7시 30분경 카일리가 집에 도착하지 않자 부모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날 밤부터 세러소타 경찰 전체가 수색에 투입됩니다. 경찰견이 세차장 뒤편까지 카일리의 냄새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자정을 넘어서는 순간 흔적이 끊깁니다. 추후 밝혀진 사실로는 카일리가 차에 실려 어디론가 납치당했기 때문이었죠. 카일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CCTV가 미국을 뒤흔들다 용의자를 향한 추적. 2004년 2월 2일 오전 밤새 개수색과 직접 대면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다시 에비스 익스프레스 세차장 주변으로 돌아옵니다. 경찰견이 바로 이곳까지 카일리의 냄새를 추적했다가 흔적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수사관들이 세차장 사장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자 사장이 말합니다. 세차장 주변에 동작 감지형 CCTV 카메라 한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수사관들은 바로 영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카일리가 끌려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6시 21분 회색 유니폼의 남자가 카일리의 팔을 잡고 걸어가는 그 11초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도로 방향 카메라에는 그보다 3분 전인 6시 18분 세차장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노란색 뷰익 외건까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2월 2일 저녁 경찰은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합니다. 미국에서 누군가 납치되면 모든 사람에게 전송되는 앰버 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미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슈퍼볼 다음 날의 뉴스는 온통 이 11초짜리 영상으로 채워집니다. MBC, CBS, ABC, CNN, FOX 전국의 모든 채널이 이 영상을 반복 재생했어요. 추후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도 하죠. 카일리의 아버지 조지프 브루시아는 카메라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딸의 얼굴을 좀 봐주세요. 저 표정을 봐주세요. 만약 카일리가 저 남자를 알고 같이 가고 싶었던 거라면 저 얼굴에 웃음이 있었을 겁니다. 카일리는 절대로 저 남자를 알지 못하고 강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 말 하나가
미국 전체를 움직입니다. 그 직후 제보 전화가 폭주합니다. 1000건이 넘는 제보가 수사기관으로 쏟아졌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소문이거나 장난 전화와 같은 신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3일 결정적인 제보가 하나 걸려옵니다. 그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의 전 직장 동료의 아내가 TV에서 영상을 보다가 화면 속 남자를 알아본 것. 그녀는 남편에게도 확인을 요청합니다. 남편의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과 같은 가게에서 함께 일했어요. 걷는 방식, 팔을 뻗는 방식, 그 사람이 확실해요. 그리고 각자 따로 전화를 건 그 두 제보자가 그 남자에 관해서 같은 이름을 댔습니다. 경찰은 즉시 움직입니다. 수사관들이 제보받은 주소로 찾아갑니다. 그 남자는 당시 아내에게 쫓겨나 지인의 집 한 방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수사관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현장에 나타났고 직접 오빠를 불러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집 안에서 걸어 나온 그 남자. 수사관들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2월 1일 당일 행적을 물었습니다. 남자는 태연하게 자신의 동선을 설명했지만 세차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수사관이 CCTV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남자는 잠시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처럼 보이긴 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수사관들은 그 자리에서 그의 방과 차량 수색 동의를 받아냅니다. 방 안 옷장을 열자 노란 이름 패치가 달린 회색 정비사 유니폼이 나왔어요. CCTV 속 그 유니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빌려 탔다는 노란 뷰익 웨건 트렁크에서는 코가 주사기가 발견됩니다. 이 남자는 당시 집행유예 상태였어요. 마약이 발견된 것만으로도 집행유예 위반에 해당했죠. 2004년 2월 3일 경찰은 별건인 집행유예 위반 혐의로 그를 그 자리에서 현장 체포합니다. 하지만 카일리는 아무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체포 직후 경찰은 차량을 정밀 수색합니다. 차량 내부에서 카일리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2가닥과 카일리가 그날 입고 있던 빨간 셔츠의 의복 섬유 7가닥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완전히 닫았어요. 카일리의 행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흘렀습니다. 2004년 2월 5일 체포된 스미스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존. 평소 동생과 그리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카일리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던 그 시점에 TV 화면에서 동생의 모습을 알아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형 존이었어요. 존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도소로 동생을 직접 면회하러 갑니다. 면회실에서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면회가 끝난 직후 존은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FBI 수사관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동생이 저한테 말했어요.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교회 뒤편의 숲을 카일리가 발견되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저 UPD가 직접 입수한 플로리다주 대법원 판결문 원문에 기록된 수사 기록과 법의학 소견을 그대로 인용한 팩트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04년 2월 5일 밤 존의 안내를 받은 수사관들이 세러소타 프록터 로드로 향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크라이스트 교회 건물 뒤로는 수풀이 우거진 넓은 들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손전등을 들고 수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블록무리에서 약 50야드, 약 45m 떨어진 그 지점에서 카일리가 발견됩니다. 아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어요. 2월 6일 새벽, 카일리의 시신이 경찰에 의해 공식 수습됩니다. 세차장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그 교회 뒤편 수풀 속에서 카일리는 사라진 지 나흘이 지나도록 혼자 누워 있었던 거죠. 판결문에 기록된 발견 당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카일리는 허리 아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죠. 단 오른발에만 양말 한 짝이 남아 있었어요. 오른쪽 다리는 곱게 뻗어 있었고 왼쪽 다리는 굽혀져 왼쪽 엉덩이 아래로 접혀 있었습니다. 목에는 깊고 선명한 얇은 끈이 남아 있었죠. 이후 밝혀진 카일리의 쌓이는 끈을 이용한 목 앞쪽의 자국이 뒤쪽보다 더 깊게 파여 있었고 뒤쪽에서 끈이 교차된 흔적이 확인됐어요. 이는 끈이 매듭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두 손으로 끈의 양쪽 끝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압박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세러소타 카운티 검시관 빈센트 베가 박사는 이후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정도의 압박으로 뇌의 혈류가 차단될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까지는 8초에서 1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려면 그 압박이 최소 2분에서 4분간 지속돼야 합니다. 2분에서 4분, 그 시간 동안 압박을 유지했다는 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법의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었죠. 11살짜리 아이의 목에 감겨 있는 동안 그 옆에서 2분 이상 힘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카일리의 몸에서 확인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었어요. 허벅지 안쪽과 정강이에는 타박상이 있었고 옆구리와 다리에는 바닥에서 끌려다닌 흔적을 의미하는 찰과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일리가 입고 있던 셔츠 뒷면에서 누군가의 정액도 검출됩니다. FBI 팀 감독관이 그 DNA를 분석합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셔츠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 프로파일은 체포된 그 남자의 DNA 프로파일과 13개의 유전자 모두에서 일치했어요. 백인 남성 중 무작위로 다른 사람과 일치할 확률은 32억 분의 1이었습니다.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그리고 용의자의 형인 존은 수사관들에게 동생과의 교도소 통화 내용을 또 한 번 전합니다. 동생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차 안에서 그 일이 있었고 거칠게 했어. 그리고 목을 써. 존이 동생에 묻습니다. 그 애가 죽었어? 동생이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 그것이 11살 아이를 끌고 가서 죽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이후 그 용의자인 존의 동생이 교도소에서 가족에게 보낸 암호 편지가 경찰에 의해 해독되기도 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카일리의 분홍색 백팩과 옷 일부를 4곳의 쓰레기통에 나눠서 버렸다는 것. 그리고 시신을 숲을 속으로 직접 끌고 가서 숨겼다는 것. 그리고 문장 마지막에는 해독한 뒤 이 편지는 없애버려. 그리고 입 다물어 라고 써 있었죠. 그는 끝까지 카일리를 죽인 뒤에도 그 모든 증거들을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재판, 그리고 뒤틀린 결말. 2004년 2월 20일 그 남자는 1급 살인, 유괴, 아동 등 3건의 중죄로 공식 기소됩니다. 기소에서 재판까지는 약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재판은 2005년 11월 7일 세러소타 제12지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CCTV 영상, 차량 내에서 발견된 카일리의 머리카락과 의복 섬유, 셔츠에서 검출된 정액과 DNA 감정 결과, 형 존과의 교도소 통화 녹취, 그리고 그가 가족에게 보낸 암호 편지 해독 내용까지 물증과 진술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콕을 복용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검찰은 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손목을 결박하고 끈으로 2분 이상 목을 하고 이후 증거물을 분산 폐기하고 시신을 숲을 속에 끌고 가서 은닉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충동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2005년 11월 17일 배심원단은 단 5시간의 숙고 끝에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12월 1일 배심원단은 10대2로 사형을 권고합니다. 2006년 3월 15일 앤드루 오웬스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유괴와 아동 폭력에 대해 무기징역 2건, 그리고 살인에 대해 사형. 판사는 선고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일리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카일리의 어머니 수잔은 법정에서 그를 향해 직접 소리치기도 합니다. 당신은 끔찍한 짐승이야. 내 딸한테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대체 왜? 그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결말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 미친 범인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네요.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I lost one of the most precious things to me in my life because of an animal, a disgusting, perverted animal. The jury took 5 hours to pour over the evidence. The surveillance video, the letter that Smith sent to his brother, and the recorded conversations between Smith and his mother where he admitted killing her. Joe, the best thing that you could do is just try and explain it was an accident. Mom, it was an accident, Mom. I know that, Joe. You don't think that I would do that on purpose, Mom? No. And if Carly's mother could speak to Smith, If I could speak to him, I'd like to know why he chose my daughter and why he had to kill her. And I'm sure she'd let him know that she was only 11 years old. How could he go through with it? 이제부터는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오래 조사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형이 선고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끝났다. 정의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파면서 2가지 질문에서 계속 멈춰야 했습니다. 첫째, CCTV에 잡힌 그 남자.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둘째, 왜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는가? 이미 전과자였던 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이제 이 흉측한 범인의 이름을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네요.
그의 이름은 조셉 피터 스미스. 1966년 3월 17일생, 플로리다로 이주해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던 37세 남성이었어요. 세 딸을 둔 아버지, 겉으로만 보면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가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모두 말해주고 있었죠. 스미스의 체포 기록은 1993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카일리 사건이 벌어진 2004년까지 그는 플로리다에서만 총 13회 이상 체포됐어요. 대부분이 마약 관련 혐의였습니다. 약물 소지, 집행유예 위반, 잡히고 풀려나고 또 잡히고 또 풀려나고. 그런데 그 기록 중에 단 하나 다른 종류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7년 젊은 여성 납치 및 불법 감금 혐의. 하지만 재판 결과는 무죄였죠. 이 결과 덕분에 그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파고들다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스미스가 17살이었을 때 당시 13살이었던 자신의 친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플로리다주 대법원 판결문에 직접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그 당시 가족에게 알려지면서 스미스는 집에서 쫓겨나 이모 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스미스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증인으로 세우려 하자 검찰이 이 사실을 반대 신문에서 들고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결국 변호인단은 두 사람을 일부러 증인석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스미스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이 기록 앞에서는 산산조각난 것이었죠. 그리고 카일리가 살해당하기 불과 한 달 전 스미스를 담당하던 집행유예 관찰관이 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스미스가 또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했으니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교도소로 돌려보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원래 조건대로라면 5년형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판사는 그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카일리 브루시아가 세차장 앞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고 그 장면을 스미스가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카일리가 끌려간 그날 스미스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2004년 2월 1일 저녁, 스미스는 지인 제프리 핑커스에게 잠깐만 쓰겠다며 제프리의 뷰익 웨건을 빌립니다. 아내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있었고 일자리도 없었어요. 손에는 코카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차 안에서 마약을 하면서 갈 곳 없이 비 리치 로드를 배회하고 있었죠. 오후 6시 18분, 그 차가 에비스 익스프레스 세차장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3분 뒤 빨간 티셔츠에 분홍 백팩을 맨 아이가 카메라 앞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일리를 무력으로 제압한 뒤 차 안에서 결박하고 폭행합니다. 그리고 끈으로 졸라 살해합니다. 시신을 교회 뒤 수풀로 직접 끌고 가서 숨깁니다. 증거가 될 물건들은 여러 쓰레기통에 나눠버렸고 다음날 아침 7시 30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를 돌려줍니다. 주행거리계는 그 하룻밤 동안 약 600km 이상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있었죠. 피해자 카일리의 아버지 조지프 브루시아는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내 딸에게 손을 대기 전에 이미 가석방 중이었고 위반하면 5년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한 형량 대신 마약사범 보호관찰로 처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딸이 오늘 이 세상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법 시스템의 분노와 혐오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미스는 13번 잡혔습니다. 과거에 납치 혐의까지 받았어요. 집행유예 위반 신청도 담당 관찰관이 직접 올렸습니다. 그 어떤 지점에서도 이 악마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은 매번 그를 다시 거리로 내보냈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스미스는 이후 항소를 이어갑니다. 2009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7년 후인 2016년 미 연방 대법원이 플로리다주의 사형 선고 체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핵심은 사형 권고에 배심원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스미스의 배심원단은 10대 2였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2년 후인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2018년 4월 스미스의 사형 선고를 무효화하고 재심을 명령합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12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심이 준비되던 2021년 7월 26일 조셉 스미스는 라이포드의 유니온 교정시설 사형수 구역에서 홀로 사망합니다. 나이 55세. 사라소타 헤럴드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사인은 과거 마약 주사를 맞을 때 사용했던 바늘로 감염된 C형 간염이었어요. 마지막 며칠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평생 마약으로 얼룩진 삶이 결국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었죠. 그는 재심 법정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채 교도소 침대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형은 끝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카일리의 아버지 조지프는 FOX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무능하고 부패한 사법 시스템이 해내지 못한 것을 결국 자연의 섭리가 해냈습니다. 그 말 안에 17년이라는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카일리 사건 이후 카일리 법이 연방의회에 발의됩니다. 폭력 성범죄 전과자의 집행유예 자동 취소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카일리의 아버지 조지프는 이 법안을 지지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됐어도 우리 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스미스를 잡아뒀어야 했던 사유는 다른 데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법안은 결국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일리의 어머니 수자는 딸을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다 2017년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카일리를 잃은 지 13년 만이었어요. 스미스가 사형수 구역에서 사망하는 것조차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범인 스미스에 대한 비하인드를 알려드리자면 범인 스미스는 교도소 수감 중 자신의 정보와 경찰들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려줬던 친형 존에 대해 다른 수감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는 형 존을 폭행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교도소 측이 이 편지를 중간에 가로채 적발했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됩니다. 카일리를 찾으려 했던 형의 행동에 폭력으로 보복하려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파고들면서 저 UPD가 잠시 또 조사해야 했던 대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카일리 사건이 벌어지기 4년 전인 2000년 3월 28일 플로리다주 브래든턴의 한 월마트 주차장 뒤편 연못에서 25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름은 타라 레일리. 시신은 나체 상태였고 총에 맞은 뒤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았죠. 그런데 카일리 사건 이후 지역 일간지 사라서타 헤럴드 트리뷴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브래든턴 경찰청 부청장이 공식으로 확인합니다. 카일리 사건의 범인 조셉 스미스가 이 타라 레일리 살인사건에도 깊게 관여된 유력 용의자라고. 결정적인 건 형 존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 동생이 타라 레일리를 죽였다고 제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죽기 전에 이 사건이 해결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스미스는 2021년 교도소에서 사망했고 타라 레일리 사건은 지금도 공식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타라의 어머니 캐슬린 레일리는 사건 이후 20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죠. 카일리 사건의 범인을 둘러싼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빨간 티셔츠에 분홍 백팩을 맨 11살짜리 카일리의 사진과 영상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카일리는 단지 집에서 슈퍼볼을 보고 싶었어요. 그냥 걸어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죠. 그리고 세차장 CCTV 앞에서 그 꿈은 11초 만에 끝났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 교도소에서 사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의인지 아닌지는 각자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 UPD는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카일리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넘치도록 많았고 스미스를 막을 수 있는 기회도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한 사회 시스템의 실패의 무게를 그 작은 카일리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11살짜리 아이 혼자 말이죠. 세러소타 시내 프록터 로드에는 2021년부터 카일리 추모 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카일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카일리 브루시아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